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질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보니까 이건 그냥 이제 재미로 보는 겁니다. 700조 원을 굴리고 있는 고래 투자자들 옆에서 지금 한 분이 이거 뭐 전동 킥보드로 보이는 것을 들고 얼추 비슷하게 따라하고 계시긴 한데 한 70만 원 가지고 그걸 이렇게 따라하고 있는 투자자. 우리가 이제 시드 머니가 많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풍자하고 있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두렵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가 두렵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면 자본 유출이 두렵다. 굉장히 걱정된다. 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본 유출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거 가지고 뭐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이게 통제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딜 먼저 한다? 시중은행한테 먼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외환 컨트롤이 잘 된다면 통제가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확산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은행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특히 개발도상국 자국의 화폐가 굉장히 그 인플레이션 너무 많이 찍어내는 국가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뭐 베네수엘라 이 중남미에 있는 국가들 정말 힘들거든요. 자국 화폐를 이미 기피하고 있고요. 뭐 월급이든 뭐든 뭐 페소라고 하는 자국 화폐를 받자마자 그냥 그 특히 이제 테더로 환전을 해서 실제로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달러를 선호하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비단 한국은행만은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요. 어떤 뭐 흥미, 도전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저는 어떤 그 우리의 그 감정적으로 가장 강력한 것이요. 실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움이 투자하는 이유 중에도 두려움이 많아요. FOMO라고 합니까? Fear of missing out. 나만 빼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난 가만히 있었는데 나 벼락 거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두려움이겠죠. 근데 그렇다고 투자를 하자니 진짜로 거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뭐 주식, 주변에 코인 투자로 뭐 수십억, 수백억 버신 분들 많이 있습니까? 확률적으로 이 두려움은 사실상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건 나름 두려움이 있어요. 내 노후가 준비가 돼 있나? 내가 지금 이제 이 직장 계속 오래 10년, 20년 다닐 수 있을까? 집은 살 수 있을까? 결국 이 두려움의 종류 중에 결국 우리는 이것 중에 하나를 결국 그냥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우선순위와 결정이 되겠죠. 사실 이게 투자만 그런 건 아닌데요. 뭘 하시든지 간에 이게 본인의 선택이셔야 합니다. 뭐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굉장히 자극적인 컨텐츠 내가 찝어줄게. 특히 종목, 특히 타이밍, 특히 전화번호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이게 본인의 어떤 선택 그렇게 잘하는 거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부자가 많이 되셔야겠죠. 뭐 유료로 이렇게 특히 뭐 이제 전화번호 이런 거 안 하시면 좋겠어요. 본인의 선택이셔야 되고 실은 책임도 본인이 100%다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고 잘 아시는 분야에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고 그냥 옆에서 다 하니까 뭐 옆에 김 과장 나랑 일하다 걔 퇴사해가지고 뭐 몇십억 벌고 뭐 잘 아는 분야만 하시면 돼요. 괜히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결과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잘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본인이 이쪽에서 경험을 많이 쌓은 부분에만 실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12년 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투자라고 하는 자체가 안 맞는 분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그냥 다 나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실은 안 돼요. 투자 자체가 안 맞는 분이 있어요. 사업 자체가 안 맞는 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투자는 좀 그런 경향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뭐 스카이 대학 나와서 뭐 학벌 뭐 이제 S 대학교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거기 나왔다고 투자랑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를 조금 이제 나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사업을 굉장히 잘하셨던 부분 이제 분이 투자에서도 뭐 레전드 투자자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대기업에서 별을 달았다 이런 표현 쓰죠. 뭐 이제 뭐 100분의 몇백 분의 1을 임원을 하셨다고 해서 그게 투자랑은 실은 관계가 없어요. 그 조직 생활이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쓰는 근육 자체가 이게 다 개별입니다. 이거 했다고 스펙이 좋다고 투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은 뭐냐? 두려우면요, 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왕 한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에 있는 국회의원, 이쪽은 이제 뭐 우파라고 보입니다. 저 오른쪽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금 유럽 중앙은행에서 CBDC 디지털 유로 이거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거 금지시키고 대신에 유로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코인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미국도 CBDC 금지한 거 아니냐. 지니어스법, 스테이블 코인 지금 법이 통과됐다. 그러면서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프랑스도 똑같이 가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코인을 담보 활용으로 더 쉽게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JP모건 최근 뭐인지 알고 계시죠? 비트이더를 대출 담보로 받아주겠다. 우리 이거 똑같이 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죠. 조금 더 나갑니다. 비트코인을 사자 말자는 내용은 없지만 프랑스 정부가 비트코인 공급량의 2%를 보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거는 엄청난 양이거든요. 지금 2%를 지금부터 사기 시작해도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친코인 정책이 지금 프랑스 쪽에 거의 판박이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한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뭐 파벌이 맞고요. 국가별로 뭐 이제 여러 종류의 세력들이 실은 있어요. 쉽게 보면 이제 친 CBDC파, 이제 반 코인파가 있고 친 코인파가 있죠. 친 스테이블 코인, 반 CBDC. 지금은 미국에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친 스테이블 코인, 친 코인, 반 CBDC 팝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이 물살을 타고 있는 거지. 지금 CBDC가 다 폐지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뒤로 미뤄졌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법을 발의했다는 거지. 이게 지금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흑백 논리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의 틀이라고 하는 게 흑백 논리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 제가 볼 때 이 빅픽처를 볼 수 있는 눈을요, 사실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CBDC 쓰면 스테이블 코인 죽을 거야. 뭐 CBDC가 나왔는데 비트코인 그 누가 결제로 써? 뭐 이런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CBDC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제 그냥 코인, 토큰, 이건요. 그 제가 뭐 이제 삼국지라고 얘기를 했죠. 앞으로 디지털 화폐, 디지털 경제에서 세 가지 주요 축으로 자리를 잡을 거예요. CBDC가 지금 좀 뒤로 딜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서로를 경쟁합니다. CBDC냐 스테이블 코인이냐.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에서 계속 그 스테이블 코인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인도 실은 견제합니다. CBDC, 또 BIS, IMF 그런 데서 경쟁을 하지만 서로 실은 보완을 해요. 얘네들이 서로 호환이 돼요. 망도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있잖아요. 갈아타는 망도 있고요. 토큰이 여러 가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화폐가 스테이블 코인만 쓰고 뭐 CBDC는 안 쓰는 게 아니고 다 쓰일 거예요. 그냥 경쟁하고 보완하면서 이 전체 시장이 어떻게 된다? 제가 볼 때는 최소 100배 이상 커져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저는 무의미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을 보고 찐득하게 가는 게 중요한데, 자꾸 오늘의 시세, 내일의 가격, 여기에 우리가 매몰이 되면 글쎄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제 동생도 얘기를 드렸죠. 웨스턴 유니언이 1851년입니다. 무려 174년간 세계 최대 송금 업체였거든요. 여기에서 내년에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합니다. 여기에서 쓰는 망은 솔라나 망을 활용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그리고 웨스턴 유니언.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신용카드와 송금 결제업체, 요 세 개라고 하는 곳들은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순간 바로 폐업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쓰는 이유가 수수료 많이 나오고 시간 오래 걸려도 전 세계 망을 연결해 주니까 우리가 그거 해외에서도 그냥 문제없이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이게 완전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그 망 자체를 안 들어갑니다. 은행망도 지금 이제 비켜가는 형국인데 그럼 이 친구들은 실은 바로 문 닫아야 돼요. 근데 174년간 생존했다라고 하는 것은 위기 대처 능력이 탁월하다는 의미겠죠. 적응력이 압도적이란 얘기겠죠. 거기서 지금 뭐 한다고요? 스테이블 코인 아예 그냥 만들어요. 어떤 망 쓴다고요? 솔라나 망 씁니다. 솔라나 망. 물론 이제 더 추가를 할 거예요. 방향성이라는 게 뭐 실물 경제, 뭐 부동산, 뭐 금값이 뭐 다 이제 쪼그라듭니다. 뭐 폭락할 것이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실물 경제가 상대적으로 디지털 경제, 토큰화 경제, 종이돈이 아니고 디지털 화폐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부동산 좋아요. 근데 이제 양극화가 엄청 심해질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의 가격 상승, 뭐 서울의 강남 아파트 오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가 2배 오를 때 비트코인 5배, 10배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가 전반적인 방향성이에요. 금이요. 금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년에 묶고 더블로 갈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디지털 토큰화 경제 비트 이더 위주로 가요. 생각해 보시면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이게 뭐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담보로 잡기 제일 좋은 게 실은 부동산이거든요. 아니면 이제 미국의 국채였어요. 이것들을요. 실물 자산, 실물 담보를 디지털화하지 못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그거 담보로 이제 점점 안 받아줘요. 디지털화 시켜야 돼요. 어디서든지 담보 걸고 무역하고 서로 교역하고 뭐 투자하고 빚을 내서 뭐 다른 어떤 사업을 하든지 담보가 디지털화 돼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물론 부동산 토큰화해서 나중에 또 판매할 겁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 담보는 저는 단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홍콩에서 중국 개인 투자자 61%가 토큰화 펀드 투자 2배를 늘리겠다. 뭐 액티브 트레이더, 고액 자산가, 장기 투자자까지는 제가 뭐 알겠어요. 보니까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지금 뭐 한다고요? 토큰화 펀드 투자를 2배를 늘린대요. 근데 이거 누가 썼나 봤더니 앱토스 랩스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 앱토스 망이 지금 RWA로 지금 토큰화 펀드에서 파는데 앱토스 망을 써주세요 하고 지금 이런 아무래도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본토 투자자들이 뭐 국가에서 금지시킨다고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실수십니다. 뭐 코인 투자 지금 뭐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토큰화 펀드 투자예요. 이거 단순히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everything will be tokenized 정말 되는 거예요. 모든 자산, 모든 가치가 토큰화돼서 이걸로 투자를 하면 제가 그냥 비유로 생각해 봤는데 토큰화 투자라고 하는 건요. 이게 세상 편리한 인터넷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 같으면 이제 은행 맨날 참고 가셨는데 솔직히 좀 요새 젊은 분들은 은행을 1년이고 2년이고 갈 일이 없어요.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카카오톡, 뭐 쿠팡, 배달의 민족, 은행 애플리케이션, 뭐 이제 메타, 인스타그램 세상 편한 거죠. 이것 때문에 누가 그냥 우리 집에 뭐 배달 손가락만 누르면 그냥 음식이 배달되는 이런 세상이 엄청 편리하잖아요. 이게 바로 토큰화 세상입니다. 무조건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투자가 어려운 이유를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너무 투자를 일찍 해도요. 망해요.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예전에 뭐 한 11년, 12년 전에 저는 이제 3D 프린팅을 했었고 이제 저 말고 이제 다른 팀에서 뭐 로보틱스 그리고 그때 VR, AR 이런 거 그때 전시를 했는데요. 너무 빨라도 망하더라고요. 너무 빨라도 망해요. 그러니까 너무 빨라도 망하고 너무 늦어도 당연히 망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맘 졸이는 투자보다는 좀 이제 마음 편한 투자는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확실히 해 보시고 미리 깔고 앉아서요. 오래 기다리면 이기는 게임인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참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뭐 여전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 동생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죠. 블랙락 CEO가 최근에 저기 그 사우디아라비아 뭐 투자 컨퍼런스를 갔습니다. 여기에서 최고의 투자자들은 자산가치 하락 두려움, 뭐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하죠. 암호화폐나 금을 찾고 있다. 비트코인이 아니고 암호화폐라는 표현을 쓰네요. 암호화폐나 금은 두려움의 자산이다.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될 것 같고 지금 모든 게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금이랑 비트코인 그리고 뭐 이더리움과 같은 두려움의 자산을 잔뜩 쟁여놓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거겠죠. 지금 중앙은행들 금을 많이 사고 있는데 토큰화와 디지털화가 지금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가 지금 중앙은행들이 질문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생각보다 토큰화, 디지털화 관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AI는 뭐 그냥 엄청난 광풍인데 이거 이렇게 과소평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정된 미래가 과소평가됐다면 당연히 매수 적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이제 그런 기회는 좀 그만 줬으면 좋겠다. 이거 언제 이런 얘기가 들렸냐? 24년 하반기에 똑같이 들렸어요. 또 언제 들렸냐? 22년, 23년. 언제 들렸냐? 18년, 19년. 또 언제 들렸냐? 2015년에도 실은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 뭐 기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전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맞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은 똑같은데 98%가 어찌됐건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하면서 탈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98%가 그냥 돈 놓고 가는 거죠. 그 돈을 남아있는 2%가 실은 나눠 갖는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쪽에 오래 매달리는 분들이 우량 코인 특히 오래 가져갈수록 누군가 올려줄 겁니다. 스트래티지는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회사다. 뭐 이런 표현을 누군가 쓰네요. 이제 샘러 사이언티픽. 여기 뭐 이제 예전에 비트코인 채굴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이 기존 신용 시스템에 통합되는 것은 지금 초기 단계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었네요. 비트코인이 세계 최고의 담보라는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스트래티지는 가장 안전한 회사다. 그럴까요? 스트래티지는 전 세계적, 이 주식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되며 몇 분 만에 결제가 되고 거래 상대방 위험이 없다. 왜? 엄청난 규모의 담보 자산을 갖고 있더라. 그게 뭡니까? 비트코인이죠. 근데 잉여 현금 흐름이 거의 없는 항공사 뭐 제트블루라고 하는 뭐 지금 똑같은 뭐 B- 등급 투자 부적격 지금 취급을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스트래티지 이거 지금 저평가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나옵니다. 비트코인이 담보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스트래티지의 신용 등급도 재평가될 것이다. 저는 여기서 전제 조건, 저는 여기 동의하거든요. 전제 조건이 하지만 있어요.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비트코인이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담보로 만들 능력이 있다면 저는 이러면 스트래티지는 가장 안전한 회사가 전 될 수 있다고 봐요. 스트래티지가 아니에요. 그들의 대주주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간만에 스트래티지 톱 10 주주 리스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위는 캐피털 리서치 앤 매니지먼트 그룹. 캐피털 그룹인데요. 미국의 4위 자산 운용사예요. 전 세계를 통틀어도 글로벌 7위 랭킹이 된 자산 운용사. 3조 달러거든요. 블랙락이 10조 달러인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두 번째 뱅가드 뭐 아시겠죠? 2위죠. 블랙락 뭐 당연히 아시고 뭐 클레어 스트리트, 스테이트 스트리트도 굉장히 큰 미국의 은행입니다. 모건 스탠리, 뭐 캔터 피츠제럴드 여기 그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자기 아들을 지금 대표로 좀 맡겨놓고 있죠. 모건 스탠리 또 나오고요. 지오드 캐피털 이제 그 전신이 저쪽 피델리티라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있는 노지스 뭐 저기 뱅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는 노르웨이 중앙은행 밑에 있는 국부펀드예요. 국부펀드 압도적인 1위가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입니다. 스트래티지 주식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뮤추얼 펀드. 미국에서 뮤추얼 펀드 굉장히 이제 많이 투자를 하시거든요. 뮤추얼 펀드 누가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냐? 여기 보시면 그로스 펀드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펀즈, 그 다음에 또 아메리칸 펀즈 어쩌고 저쩌고. 얘네들은요. 미국 아까 4위 글로벌 7위 자산 운용사인 캐피털 그룹입니다. 갸입니다. 그 다음 2위는 뱅가드 인덱스 펀즈, 그 다음에 인베스코 아시죠? 미국의 다 이제 큰 그 자산 운용사라 보시면 돼요. 뱅가드 인덱스 펀즈 또 있네요.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 이거 노르웨이 국부 펀드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뱅가드, 또 뱅가드. 가장 밑에는 피델리티. 갸 아닐까요? 전제 아까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을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슈퍼 담보물로 만들 능력이 있다면 그들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놨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기존에 미 국채 누군가 이제 안 사주고 그 다음에 금모으기 운동 했었지 않습니까? 요 룰을 바꿀 것으로 여전히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 왜 바꾸냐? G2 중국이 지금 따라오지 않습니까? 과거 기억나십니까? 일본이 미국 턱 밑까지 쫓아왔을 때 플라자 합의해서 일본을 이렇게 발로 걷어찼죠. 잃어버린 30년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죠. 중국이 그때보다 더 쫓아옵니다. G2인 중국을 견제해야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전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그 뒷단에 있는 친구들이 벌이고 있다. 그것을 위한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요. 이게 중국을 실은 파고들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위안화를 선호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국 뭐 통제가 심한 그 위안화가 아니라 비트코인 그 다음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죠. 관세도 전략적인 도구예요. 트럼피즘이라고 하죠. 관세를 쓰면서 서로 어쨌든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이제 판세를 뒤집는 도구 중에 하나가 고관세입니다. 물론 AI도 있습니다. AI 전쟁 그래서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이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봐요. 비트코인 모으기로 이 룰을 체인지하는 순간 무게 흐름이 금에서 저는 이 디지털 세계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에서 룰을 바꿨는데 이거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얘기 드립니다. 요 전압 박스처럼 돼요. 요거 저 사는 동네에 누가 이제 수거해 가시더라고요. 그냥 안 쓰게 될 겁니다. 스트래터지가 연내 S&P 500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70%다. 지금 시장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스트래터지가 올해 안에 이 지금 지수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스트래터지는 오는 30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여기에서 38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수익이 포함될 것이다. 저는 이게 설명을 우리 지금 구독자님 오래되신 분들 아니고 일반인 기준으로 이거 이해가 될까 하는 부분이 실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뭐 실은 추가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뭐 사업도 하시고 직장 생활 하시고 뭐 투자도 하고 하십니다. 근데요. 웬만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보다 지금 스트래터지가 잘한 게 뭡니까? 비트코인 깔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비트에 이더를 좀 섞어줄 수도 있거든요. 코인 사서 5년, 10년 묵히는 것을 저는 따라갈 수 없다라고 봐요. 웬만한 사업들, 웬만한 뭐 AI 뭐 대기업이 아닌 이상 이 수익률을 따라가는 사업이 있다?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거라 봐요. 어찌됐건 스트래터지가 잘한 것은 비트코인 깔고 오래 앉아 있었던 거겠죠. 이 실적 발표 기점으로 S&P 편입되는 거 아니야? 제가 볼 때 편입될 것 같거든요. 뭐 예전에 뭐 안 된다 이거 뭐 이제 어차피 이제 개미 터는 그런 기사들 정말 수도 없이 나와요. 특히 이제 뭐 조정이다, 뭐 횡보다, 뭐 폭락이 나온다, 더 폭락한다 그런 기사겠죠 뭐.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트래터지가 S&P 500 저번에 나스닥 100 지수 이미 들어갔죠. 그 대주주를 보면 이건 우연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되는데 뭐 메타플래닛, 비트마인, 뭐 이더질라,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DAT, 뭐 전략 비축. 저는 비트코인 이 다음에 그 다음은 이더리움으로 흐름이 넘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이또속이다, 뭐 그 전에 뭐 리또속이었죠. 모두가 조롱했을 때도 저는 똑같이 얘기했어요. 갑자기 올해 6월 말에 톰리가 튀어나왔었죠. 뭐 피터 틸이다, 돈나먼이다, 뭐 우리나라의 뭐 김승호 회장까지 비트마인에 다 투자를 했었습니다. 갑자기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을 비트마인이 무려 지금 330만 개 그 이상을 지금 쟁여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그 다음은 아마도 솔라나 XRP가 되지 않겠냐. 뭐 시총순으로 하면 XRP가 좀 더 높습니다. 이게 뭐 엄청난 무슨 인사이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시총순이라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 큰 미국산 위주로 돈은 흘러갈 것이다. 왜? 우리도 월스트리트도 트럼프 행정부도 그 이해관계자들도 비트코인만으로 만족 못한다니까요. 우리의 탐욕이 끝이 있습니까? 그 밑으로 가고 파생상품 만들고 이해도 안 되는 파생상품 빚에 빚을 얹어서 유동성 풀고 대출에 빚에 빚을 코인 빌려드립니다. 한 방에 나중에 벌어서 갚으세요. 이거 온다니까요. 이게 오지 않으면 시즌 종료는 올 수가 없어요. 그게 먼저 온 다음에 시즌 종료를 외쳐야겠죠. 그 다음 어떤 코인이 될까요?
똑같다고 봐요. 그다음 뭐 미국산 뭐 개별 ETF 또는 지수 ETF로 들어가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알트코인들. 그다음 이제 시가총액 순서대로 뭐 이제 대형 뭐 자산운용사에서 뭐 ETF 개별로도 신청했잖아요. 그쪽으로 흘러가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뭐 언제 올 거냐 이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의 현재 유동성 상황이요. 연준에서 이제 QT 중단하고 돈을 풀어야만 하는 순간이 지금 왔습니다. 미국의 은행들 유동성이 굉장히 말라붙고 있거든요. 지금 뭐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고 이제 돈을 찍어내야만 해요. 과거에 뭐 이제 재무부에서 스텔스 조용한 QE를 했었는데 이제는 연준도 갈 때까지 갔습니다. 기다리면 뭐 이제 물 들어온다라고 봅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오지 쪽이 이제 뭐 고래 이제 투자자는 크라켄에 자꾸 이제 팝니다. 5,800개를 지난 2주 동안 팔았다더라. 비트코인 5,800개면 이게 얼마입니까? 근데 저 이제 아마 초기 투자자들은 뭐 이제 뭐 몇만 원 뭐 이렇게 사셨을 거예요. 여전히 고래들은 비트를 파는데 기관들은 주워 담고 있죠. 저는 이걸 봤을 때 손바뀜 현상이 계속되고 있구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뭐 기관, 대기업, 어떤 뭐 국가에서 지금 비트코인 사려고 봤는데 개인들이 여전히 전체 2,100만 개 50% 이상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투자자들. 이들은 정말 그 큰 손 들이거든요. 얘네에서 물건을 빼앗아 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수량이 제한이 되는데 어떻게 뭐 더 찍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려면 폭락 조정, 횡보가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이런 식으로 누군가 결국 팝니다. 왜? 고래들도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팔 거예요. 고 물량들을 계속 흡수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부유층 지금 39%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더라. 근데 제 동생도 얘기를 드렸는데 재밌습니다. 전통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증권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20%래요. 좀 차이가 있죠. 봤더니 부유층의 자녀 세대가 오히려 부모 세대에 지금 코인을 전도하고 있더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랍에미리트의 부유층, 돈 많은 분들 있겠죠. 이분들의 부모가 아니라 실은 누가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자녀 세대가 코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들은 뭐 이제 저도 뭐 자녀 세대가 되겠죠. 뭐 이제 블랙락 ETF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업비트나 코인베이스나 뭐 비썸이나 이런 곳에서 코인 투자 더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전통 자산운용사를 이용한 투자자가 지금 적은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은 미국 알트코인 ETF 나와봤자 뭐 지수 ETF 그거 해봤자 그 뭔 소용 있어. 뭐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제 뭐 더 드릴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알아서 판단하셔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베이비 부머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채널에 구독하시는 우리 베이비 부머가 아니라 일반인 기준으로 보시면 코인에 대한 지식도 사실 없으시고 사실 관심도 없으시고 그 뭐 맨날 사기다 다단계다 뭐 폭락했다 맨날 뭐 바이낸스 뭐 이런 청산당했다 이런 뉴스들이 우리가 한 10년 동안 세뇌를 당해서요. 생각보다 되게 부정적이세요. 이런 분들 중에 한 분 한 분씩 뭐 자녀가 전도를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직장에 뭐 같이 다니던 신입사원이 갑자기 뭐 투자 대박이 나서 깨달음을 얻으실 수도 있고 점점점 이제 소위 말해서 코인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이분들을 위한 상품이 ETF라고 보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지금 뭐 2030, 뭐 40, 뭐 일반인 투자자에서 이제 베이비 부머들 또 대형 기관들, 대기업들, 지금 뭐 상장 기업 미국은 하지만 다른 나라는 또 뭐 상장 기업이 아직 코인에 투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심지어 국가 단위로 들어오면 나쁘지 않겠죠. 분석이 있어요. 개미들이 이제 바이 더 딥 좀 그만 외쳤으면 좋겠다 이런 기사더라고요. 저점 매수를 언급하면 떨어지더라. 이 반등 좀 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또 바이 더 딥 하면 또 떨어지고 바이 더 딥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좋은 매수기에는 언제냐?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반등을 전망하지 않을 때다.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하락해서 이미 많이 내려왔어. 지금 바닥이야. 근데 실제로는 추가 바닥. 그러니까 뭡니까? 지하 3층, 4층, 5층 여기가 이제 끝이 하고 지하 7층에 딱 그냥 모든 걸 걸었는데 지하 35층까지 내려가는 거죠. 추가 하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재밌는 표현이요. 겸손해집니다. 그렇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낙관론, 포모가 퍼드, 공포로 바뀌는 순간 가장 큰 반등이 나타난다. 이거 이제 뭐 캐피툴레이션이라고 해서
항복의 순간이 와야 반등이 온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표현입니다. 하락장을 저는 뭐 지금 하락장이라 보지는 않지만 하락장을 방불케 하는 길고 지루한 조정. 사실은 이때 불평과 남 탓이 들리는 것은 저는 지금 뭐 11년, 12년째 듣고 있어요.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바닥은 뭔지 아십니까? 곡소리가 안 나옵니다. 살아있으니까 실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것을 최근에 느꼈던 적은 2022년이고요. 그 전으로 가면 2018년 11월, 12월, 2019년 1월입니다. 저는 이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2015년 곡소리 없었어요. 왜? 그때는 실은 뭐 코인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22년만 봐도 그렇죠. 끝났는데 뭐 비트코인이 그때 얼마였습니까? 막 그냥 기존 최고점 밑으로 막 그냥 기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곡소리가 아예 안 나와요. 그럼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냐?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1년 365일 중에 355일은 재미없는 게 코인 투자거든요. 그 구간에 그냥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지막 10일, 그게 언제 올지는 그건 뭐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잘하면 연말 아니면 뭐 내년 초에는 이제 올 때가 됐거든요. 전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걸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실은 뭐 불평하시고 탈출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다시 안 오시면 좋겠는데 폭등하면 아마 다시 오실 겁니다. 훨씬 더 큰 돈 들고 오시겠죠. 헬프, 뭐 미국의 암호화폐 기업인데요. 담보 대출로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에 지금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XRP를 담보로 잡습니다. 오는 언제부터요? 12월. JP모건 왜 이렇게 급했을까 보니까 지금 경쟁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담보대출하고 담보대출은 실은 생각해보십시오. 그거 원래 은행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스타트업, 뭐 거래소, 이상한 핀테크 회사들이 나와서 담보 맡겨, 대출해줄게. 뭐 디파이 그 거래소는 별도고요. 이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JP모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같은 대형 은행들이. 이게 지금 담보대출 시작을 곧 합니다. 플로리다에서 시범 운영이지만 곧 미국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암호화폐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B2가 가능하고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담보 자산에 따른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담보로 내가 빌려서 맡겼으니까 그 담보도 오르지 않겠어? 트레이딩에서도 돈 벌고 야 담보 그냥 맡겨놓으면 시간 지나면 그거 오르는 것도 몰라?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욕심을 탐욕을 계속 자극하는 뭐 그런 빚을 권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JP모건이 비트 이더 담보대출 이거 올해 내에 계속 출시한다? 좀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스타트업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금 XRP도 담보로 맡아준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코인 거래소나 스타트업은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 나중에 담보를 훨씬 더 늘릴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알트코인들 이거 담보로 받아주면서 대신에 이거 못 갚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경매 절차, 부동산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청산시키면 그거 쓱 가져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 해가 될 게 없는 거예요. 향후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비트 이더만 담보로 잡지만 제가 볼 때 코인 여기에 몇 개 더 추가시킬 것으로 보여요. JP모건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죠. 비트 이더 XRP 솔라나는 제 생각 기준으로는 사라지기는 글렀습니다. XRP 솔라나가 XRP 뭐 5년이 넘었던 소송 솔라나도 22년 생각해 보시면 극도의 혐오를 이겨낸 자산은 이제는 다시는 뭐 그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확률은 전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CME에서 XRP 솔라나 선물 미결제 약정이 최대를 기록했다. 무려 4조 3천억 원의 선물 미결제 약정. 그러니까 이거 위냐 아래냐 배팅하는 돈이 이렇게 많이 몰렸다. 규제 적격 이제 거래소에서 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가 강하다. 비트와이즈에서 솔라나 ETF 상장했거든요. 첫날 거래량이 5,600만 달러다. 평균적인 첫날 거래량 대비 높고 올해 출시된 신규 ETF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뭐가요? 솔라나 ETF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솔라나는 지금 뭐 디파이도 쓰고요. 뭐 토크나 플랫폼, 뭐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죠. 이자도 거의 뭐 6% 가까이 주잖아요. 그리고 이더리움 대비해서 가성비가 탁월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ETF가 이제 상장이 돼서
뭐 이게 지금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뭐 몇입니까? 저는 이거 굳이 사실은 따질 필요도 전 없다라고 보거든요. 우량 코인을 그냥 오랫동안 묵히면 사실 저는 실패가 가능할까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2%, 3%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우량 코인을 오랫동안 묵힌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2%에서 3%인데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단타를 해서 성공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땐 2%, 3%가 아니고 0.001% 정도 있어요. 없다가 아니에요. 있는데요. 정말 찾기가 너무너무 더 힘들 거예요. 차라리 우량 코인 사서 오래 묵힌 사람 찾기가 제가 볼 때 더 쉬울 거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관건은 우량 코인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고요. 장기 투자가 가능한 믿음과 인내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고난과 고통, 하락, 폭락, 횡보, 조정 없이 지름길 없습니까? 죄송하게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솔라나 ETF가 1년 내에 60억 달러의 돈이 들어올 것 같아. 우리 돈 한 9조 원 정도 될까요? XRP는 1년 내에 한 80억 달러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거의 10조가 넘어가는 큰 돈입니다. 비트와 이더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1년 동안 비트코인 ETF에 362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이더리움은 86억 이제 4천만 달러. 이게요. 비트코인이 믿을 수 없는 실적이었어요. 기존의 모든 특히 이제 블랙락 ETF가 비트코인 ETF가 기존의 모든 ETF 신기록을 다 갈아치웠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지금 이것을 비교를 하긴 좀 그래요. 근데 이더리움이 한 86억 달러였다면 솔라나 60억 달러, XRP에 80억 달러가 들어온다? 대략 우리 돈 한 10조 원? 이게 지금 신규 자금이거든요. 이거를 작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미디어 블록체인 예측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이제 트루스, 프리딕트가 이제 예측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3파전이 형성이 됐어요. 여기도. 첫 번째 폴리마켓, 그 다음에 칼시, 그 다음에 트루스 프리딕트가 예측 시장을 이제 지금 들어와서 아마 시장을 이제 나눠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예측 시장뿐만이 아니고요. 월가나 전통 금융은 한 5년 유행하고 사라질 것들에 절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 예측 시장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이 디지털, 토큰화 경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쪽은요. 이미 자리를 잡았고 사실 이게 저는 끝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50년 후에 100년 후에 비트코인 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5년에서 10년이 가장 폭발적으로 디지털 자산이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래서 기회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닉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시장은 이제 리스크 선호로 가는데 주식은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금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야, 비트코인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니? 이런 표현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마지막인데요. 이 사진에 보이는 분을 혹시 아마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한국 코인 투자하신 분이고요. 이름은 이제 한정수 씨로 제가 알고 있고요. 92년생이더라고요. 굉장히 젊으신 분이죠. 2020년 코땡땡 위기 때 처음 수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에 임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인 투자를 해서 자산을 35억까지 늘렸습니다. 대형 이제 신용카드 회사에서 한 3년 차에 퇴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하고 지금 이제 창업을 해서 여러 가지 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책도 쓰시고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있으신데 이분이 썼던 이제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난 투자로 30억 벌었다가 아닙니다. 난 투자로 30년을 벌었다. 이 제목 하나만 봐도 저는 사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비결을 제가 그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요약하겠습니다. 이분은 투자를 한 코인이요. 비트와 이더만 했습니다. 그리고 폭락장을 바겐셀 기회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1년에 매매를 한 번 하냐 마냐 그 정도 매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비결 하나, 두 개, 세 개를 싹 다 이어보시면 어떻게 성공했는지 좀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사람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운이 좋았다. 그 꽃땡땡 위기 때 이제 묶고 더블로 심지어 그때는 이제 좀 빚을 갖다가 같이 투자를 해서 이제 뭐 간이 떨려서 죽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걸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운이 좋았다. 맞죠? 그 위기가 왔으니까. 그 기기를 잘 활용했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그 운이 올 때까지 2년 반, 3년간 칼을 갈았다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저평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운이 올 때까지 버티고 칼을 갈았던 게 이게 실력인 거예요. 코인이 이제 뭐 시즌 종료다라고 하는 분들은 시즌 종료가 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끝일까요? 하락장이 시작이 된다면 그 끝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분이 지금 뭐라고 했는지 밑에 보시면 2018년에 거품이 꺼졌을 때부터 뭐 했습니까?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죠. 이게요, 뭐 이런 수준이에요.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20시간을 그냥 이것만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정도 2년에서 3년은 전 최소라고 봐요. 직장 다니면 이제 그게 쉽진 않겠지만 저도 사실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분이 큰 수익을 거뒀던 기간은 2020년 중반에 보통 샀다가 21년 상반기에 다 매도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보면 지금 이걸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2017년 어마어마한 광풍이 지나고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해서 칼을 갈고 또 갈다가 준비가 됐을 때 그 위기가 빵 터졌던 거예요.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하락장이라고 하는 게요. 생각보다 이제 길고요. 지금 조정 횡보가 좀 길어지잖아요. 이럴 때 그냥 꾸준히 본격적으로 실은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요. 현금을 준비하는 것도 지금 준비 과정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이건요. 10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4년을 준비해서 우리 올림픽에 나가서 딱 한 뭐 1, 2주 동안 뭐 예선, 본선 치러서 이제 그때 승자를 가르지 않습니까?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인 투자가 월드컵인 거예요. 올림픽이요. 4년 내내 준비합니다. 근데 내게 주어진 소위 말한 쇼타임은 딱 10일입니다. 폭등과 수익,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찰나에 불과하겠죠. 그럼 누가 이길까요? 4년을 그냥 뭐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냥 빚으로 뭐 남들 하는 거 뭐 여행도 하고 신용카드 60개월 할부 긁어서 할 거 다 하고 남는 걸로 투자하자니 돈이 없네요. 열심히 해도 물론 힘든 건 있지만 칼을 갈아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4년을 정말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하신 분들이 그 10일까지 버텼을 때 저는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 뭐 상승장이냐 뭐 시즌 종료냐 그것보다는요. 내 그릇이 지금 깨져 있으면요. 상승장에 물 들어와도 다 줄줄 셉니다. 내 그릇이 그 소주잔만 하면요. 그 담아봤자 얼마나 담기겠습니까?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전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준비 완료가 되신 분들, 숙제가 완료가 되신 분들은요. 그 폭등이 언제 올 것이냐 맞추는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폭등이 올해 올지, 내년에 올지, 상반기일지, 하반기일지 이거 압니까? 저도 이제 뭐 올해 웬만하면 올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잖아요. 근데 준비가 숙제가 완료가 되신 분들은 아마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어떤 분 기우제라고 하시죠. 기우제가요. 능력이에요. 버텨지니까 버티는 거지. 난 버틸 거야 해서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이제 숙제 완료하셨다가 10일이라고 하는 그 폭등 기간 언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